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이 화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제 영상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작년 12월 25일, 도대체 크리스마스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 이 영상 제작 날짜를 보니까 12월 25일이더라고요. 전세가율은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50% 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 50% 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 아이고야. 50%까지 떨어질 것 같다. 매매 가격이 고정되었을 때 이야기였어요. 그 매매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되면 전세 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뤄놨는데 제가 또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도 제가 공부할 때는 바짝 집중하고 또 금방 또 머리를 빨리 비워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과거 영상을 또 많이 참고를 합니다. 특별 영상 요 부분들은 단기간에 걸쳐서 참고하시기보다는 좀 긴 흐름을 보고 나름의 예언은 아니에요. 예측 특정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 것 같다. 제가 신월성 지역 이런 지역 한 번씩 다뤄드렸었는데요. 특히나 2020년 가을 전세가율이 80% 이상까지 90%에 막 육박하는 그런 거래들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매매 가격을 치고 올리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세가율이 높았던 지역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 것 같다는 것이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금액 제가 매일 1일 브리핑을 통해서 한 30개씩 정도 보여드리잖아요. 그때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래가 있다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그 지역들 문제가 된 부분들이 나타나요. 제가 요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보다가요. 대출 가능한지 봐주세요. 2주택에 하나는 전세를 내놨는데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또 타이밍이 맞으면 비과세를 받고 갈아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늘려오는데 이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 많이 겪고 있어요. 전세도 안 나간다. 이런 경향. 신축 입주를 많이 앞두면서 전세도 잘 안 빠지는 경향. 신축이 왜 전세가 더 싸고 더 좋잖아요. 그래서 기존 구축들은 전세가 잘 안 나가는 현상도 겪고 있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글들은 대구 게시판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서울 경기 주로 다루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 그곳에서 대출이라고 검색하면은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전세금 돌려줄 수 있는 대출이 있나요? 전세금 반환 대출은 주담대예요, 주담대. 처분 조건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처분 조건이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대비를 하면 좋으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고 갭이 큰 아파트 같으면 미리 생활자금 대출을 1억 받아놓고 1년에 1억씩 가능하다고 하니까 받아보진 않아서 저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년에 1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1억을 받아준다는 식으로 내가 대출 금리는 좀 부담스럽지만 받아두고 다시 예금을 넣어둔다고 해도 금리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이거 한 4% 되나요? 4%로 빌려서 저축은행 이런 데로 3% 이상 이율 나오는 데도 있잖아요. 한 3% 넣고 한 1% 정도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1%? 이 큰 돈인가요, 이거? 1년에 100만원? 150만원? 그 정도 차이 나고, 2억까지 대출 받으면, 웬만하면은 2주택자들 이거, 주담대 받지 않고, DSR 걸리고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면은, 100만원, 200만원, 몇백만원, 이건, 이 마음고생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돈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임차인도 또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바로 연이어서 나왔어요. 제가 캡처했는 시간인데요. 4분 전, 요거는 1분 전, 1분 전인가? 1분 전이었던 것 같아요. 4분 전인가? 거의 연달아서 글이 올라와서, 이분은, 좀 전은 임대인의 글이었고, 요거는 임차인의 글이에요. 임차인의 글인데요. 5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해놨는데, 집주인은 이야기할 생각도 안 하고,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고, 제 3자가 들어와서, 여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괜찮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도 붙고, 지연 이자도 붙고, 머리 아파요. 나중에 소송 가고, 그 뒤에 더 복잡한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해결을 안 해줘요. 그럼 또 한 달만 더 살아달라, 한 달만 더 살아. 그럼 한 달 사이에 집이 빠지느냐?
안 빠지면 어떡해요? 그럼 또 전화가 올 거예요. 한 달만 더 살아라. 한 달만 더. 야, 꼭 이번에 어떻게 해줄게. 어떻게든지 해줄게.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사실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입장에 놓이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미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미리 대출을 받아놓아서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임차인은 미리 5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으면은 임대인이 근데 보통 좀 임차인은 마음이 바빠 죽겠는데 임대인은 과거의 전세 시장 언제나 활기였고 전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미리 뭐 당연히 나가겠지. 과거에 뭐 전세가 3억이었는데 야 집값도 올랐는데 그러면서 3억 3천에 내놔요. 위에 전세 가격은 2억 5천이에요. 이런 것들 임대인들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임대인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내놓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가격에 내놓으면 절대로 안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임대인은 이 가격에 내놓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갭으로 인해서 이 집은 전세가 빠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한 달만 더 살아달라가 점점 길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 새로 입주를 앞두고 있지 않고 뭐 다른데 뭐 전세 계약을 했으면 거기 그냥 뭐 계약금 날리고 뭐 이렇게 뭐 해결이 되지만 이 입주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요 현상들 아파트가 언제나 잘 빠질 것 같지만 물론 빠지긴 빠져요. 근데 안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참 막 돌아다니는 무렵에 오래된 주택가 있는 곳을 갔어요. 2층 단독주택이 아주 2층짜리 주택이 아주 많이 있는 그런 곳에 갔는데요. 자전거 타고 뺑뺑 도는데 한 집 걸러 한 집씩 임대가 붙어 있어요. 임대. 여기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아파트로 다 갔죠. 아파트로 엄청나게 많이 이주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여기에 공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현상이 있더라. 아파트도 또 똑같은 현상을 겪을 수 있어요. 구축이 먼저냐 신축이 먼저냐? 아마 구축이 먼저가 되겠죠. 좀 대비는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이런 글들도 제가 캡처해서 오면서 많이 좀 다뤄드렸었는데요. 뭔가 대책을 좀 수행할 필요가 있다. 범어동 센트레빌, 범어동 이 아파트 13억, 14억 이렇게 넘어가는 곳은 평균 전세가율이 여기 동그라미 쳤는 부분 보시면 50% 나오는데요. 대구의 10억 이상 아파트들은 전세가율이 50% 정도 수준이었어요. 상인동 상인 화성 파크드림 전세가율 최근 평균으로 보면 56.1%죠. 가장 최근에 2020년 6월에 요 현재 상황을 보니까 전세가율이 53%. 근데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5억 6천만 원짜리 이 정도 아파트면 보통 전세가율이 대구 평균이 한 75% 정도 되는데 전세가율이 70% 이상은 되었어요. 5억 6천의 전세가율 70%면 얼마인가요? 이 4억이 넘어가죠. 지금은 여기 4억 전세 잘 없을 거예요. 왜 주변에 그 인근의 신축 멀지 않은 곳에 막 2억 후반 3억 초반의 전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4억의 전세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러면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전세가율 50%. 제가 이야기했을 때 작년 12월 말에 이야기했을 때 야 설마 했는데 또 다른 지역 한번 보시면요. 월성동 태양아너스 월성 최근에 전세가율 60%. 매매 가격 5억, 전세 가격 3억. 전세 가격이 점점 떨어지면 이 갭이 2억이잖아요. 2억. 매매가. 근데 과거에 전세가 비쌀 때는 얼마였느냐?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지 싶은데요. 전세 가격이 비쌀 때는 한 4억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지금 3억으로 빠졌다? 1억 정도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나 이런 걸로 좀 충당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오늘 아침 방송하다가 문득 나왔었는데 역월세 나 대출 받기 귀찮아. 세입자한테 돈 못 돌려주겠어. 그러면 그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월세로 지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어요. 왜 임대인 입장에서도 여러 군데 투자를 해놓다 보면은 DSR에 또 걸려가지고 이 1억이 또 안 나오는 분도 좀 있어요.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역월세. 내 집 내가 이렇게 세 주고 내 돈까지 줘야 되나? 뭐 이런 상황. 이 과거에도 있었던 현상이고 지금도 그나마 이것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근데
요것에도 그나마 임대인, 임차인이 머물러 살 때 가능할 것이지, 이 사람이 신축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 요것에도 안 되는 그런 또 곤란한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남산 롯데캐슬스카이 9억 5천 한번 찍었죠. 9억 5천 한번 찍는 바람에 주변에 한번 쑥대밭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류지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한 10여 채의 아파트 경매로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은 그 사건, 지금 다시 보류지, 다시 물건이 나오나요? 공개 입찰 다시 나오나요? 아무튼 여기 매매가가 엉뚱하게 높게 한 게 나오면서 전세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전세가 60% 정도고요.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평균 전세가 55.7%. 물론 신축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어요. 또 나중에 또 추후에 집값이 2년 4년 오르게 되면은 이 집값이 오르게 되면 7억 2천 최근에 거래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에서 매매 가격이 오르면 그 다음 2년 4년 지났을 때 전세가는 더 많이 올라서 임차인이 좀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 헬리오시티 이야기 나왔었죠. 집값은 한 15억 가던 게 한 30억까지 막 올랐다.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올랐다. 그럼 기존에 처음 입주했을 때 전세 가격이 막 5억 6억에 들어갔던 사람, 근데 2년 4년 지나고 나니까 전세가가 한 15억 정도 한다. 그러면 이거 막 5억, 막 5억, 10억 막 이렇게 돈을 구해야 돼서 곤란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좀 특수한 경우죠. 좀 특수한 경우고, 대구에는 뭐 이 정도 사례까지는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저것이 마치 모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구는 지금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침탄동 코롱 하늘채 2단지 요 북구 지역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요 아파트는 제가 그냥 호갱노노 사이트 들어가서 지도 쭉쭉 스크롤하면서 아무 지역이나 좀 대표적인 뭐 침산동 지역 하나 가보고, 월성동 지역 하나 가보고, 뭐 수성구도 가보고, 그냥 특정 아파트 가리지 않고 찍어봤습니다. 평균 전세가율 71.5%에 최근에 매매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파란색 꺾이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전세가도 조금 빠지는 모습. 전세가 최고 한 5억 정도까지 찍었던 것이 지금은 전세가가 한 4억 정도 된다. 전세가가 한 4억 정도 된다. 2020년에 4억 정도 전세가로 다시 돌아온 모습. 여기는 뭐 큰 위기는 뭐 보이지 않고요. 신천동 동대구역 우방 IUCL 찾아가 볼게요. 자, 매매가 전세가 평균 한 60% 정도 되고요. 59.5%. 네네, 이것도 매매 가격이 조정을 안 받았다면, 제가 매매 가격을 조정 안 받은 상태에서 전세가를 뭐 대충 잡아봤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가가 그대로 6억이었다면 전세가가 3억인 걸 보면 전세가율 50% 맞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까지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간다. 매매가율이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전세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한 70%까지 만약에 전세가율이 형성이 되려면 전세가가 3억이다. 그러면 얼마면 되나요? 4억 5천? 4억 5천이면, 아파트 매매가가 4억 5천이면 전세가 70% 하면 거의 뭐 3억 가까이 되네요. 전세가가. 이렇게 본다면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전세가율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은 저는 돌려보고는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뭐 집값 오른다 내린다 이 부분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영상 뒷부분 과거 영상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뒷부분에 붙여놓을게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특별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 어떻게 될까? 전세 이중 가격 하단이 표준이 될 것이다. 어제 방송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전세가율은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50%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7년부터 21년 9월까지 자료입니다. 전세가율, 자기가 사시는 곳별로 전세가율 한번 보시면 색깔별로 위에서부터 찾아보시면 되고요. 대구 전체적으로는 전세가율이 73.1%였습니다. 집값이 7억 1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는 7.3억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년간 보면은 여기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저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원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변화해서 평균적으로 전세가율이 73%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 최근 데이터까지 또 나와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시세 대비 전세가 반영이 좀 상당히 느린 것 같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금리 인상, 내년에 한 3차례 정도 인상한다고 하죠.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없어. 이제는 영원히 저금리야. 그래서 뭐 갭 투자 걱정 마. 이자 부담 얼마 안 돼. 근데 웬걸 금리 2차례 올렸죠. 거기에다가 뭐 가격 1억씩 2억씩 하락하죠. 그러니까 갭 투자했던 사람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뭐 일어나고 있었죠. 자, 미국 이야기입니다. 기준금리 현재 상단으로 0.25%, 0.25%인데 내년에는 최소 3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또 점도표 이런 이야기 나오면 점도표. 몇 명 모여가 점 찍겠죠. 자, 어떻게 될 거냐. 점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상입니다. 예상 21년도 0.25% 요 수준이었고 22년도에 만약에 3차례 인상을 한다면 0.25 곱하기 3을 하면 0.75 그래서 2022년에는 한 1% 정도 선에 여기에 근접할 것이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점도표상으로 그냥 봅니다. 한 1.5% 중간 정도 수준 그리고 2024년은 한 2% 수준 점도표 좀 하단 부분 있죠. 여기 형성될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 롱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왜? 물가 상승률이 겁나게 높거든요. 금리 올라봐야 물가 상승했는 거 반영도 안 될 정도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 기준금리는 지금 1%까지 와 있죠. 미국이 하고 지금 요 두 개의 갭 차이가 0.25% 차이 나죠. 베이시스 포인트? 예, 그냥 0.75%라고 할게요. 봅시다. 그래서 0.75 간격으로 계속 두니까 2022년에는 기준금리가 1.75%, 2023년에는 2.25%, 2024년에는 2.75%까지 이렇게 그냥 그 미국 그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전세자금 대출 빌릴 때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요 표가 떠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자료예요. 2019년 자료까지도 있고 최근 자료가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뭐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요. 공사 보증서 담보 가중 평균 금리라고 나오는데 요거 3.2%라고 나와요. 어느 은행에 뭐 여기 낮은 금리, 최저금리, 최고금리 뭐 대출 비중에 따라서 딱 하니까 가중 평균이 여기다. 어떤 한 자리에 도착하겠죠. 근데 얘들 중에서도 은행 중에서도 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 그 다음 또 적게 하는 은행 여기 또 나눠지면 또 평균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단순히 산술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14% 나오던데 여기는 분명히 금리가 더 낮은 곳에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서 평균이 3.02로 어쨌든 이것도 예전의 자료고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 보니까 이렇게 발표되는 자료가 안 나온대요. 최근 뉴스 기사들도 많이 찾아봤는데 이 중에서 뭐 큰 은행들 있죠. 5대 은행들 있죠. 뭐 이런 아이들 뭐 몇 개 묶어 가지고 그 아이들 평균 금리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요 표에 했던 방식으로 나눴던 걸로 신문 기사에 주로 인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전세자금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있죠. 여기 가보시면 요 금리들 뭐 있죠. 적용금리 요 금리를 나눠서 아까 저금리 3% 약간 넘는 금리 예전 모습 나왔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르게 금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제가 여기 처음 가보는 사이트들이어서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전세자금 대출로 가면 시중은행들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인지 검색이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쭉 검색을 해보니까 전월 취급 평균 금리가 쭉 나와요. 얘네들을 묶어서 통째로 묶어서 저는 하나의 수치로 만들어낼 거예요. 최고 금리 보시면 4.95% 이거 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 상품으로 검색한 내용인데 낮은 것도 있는데 거의 다 막혔죠. 대출 금리 낮은 거 상품 거의 막혔는 것 같고 비싼 것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이거 보이시나요? 3.44%. 좀 전에 보신 그 자료들 쭉 다 모아서 평균을 내보니까 대출금리는 전세자금 대출 신규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변동금리 요겁니다. 요거
요게 요렇게 나타났어요. 요 평균입니다. 어디까지 평균 3.44%. 상단 하단 하면 생각보다 갭이 크고 이 금리로 빌리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코픽스 금리, 요거는 코픽스 금리, 얘는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 얘가 먼저 올라가면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뒤따라 올라가더라. 근데 지난달에 얘가 굉장히 요 폭이 커요. 매달 15일날 발표되는데 요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내년에 1월 상승이 유력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봐야 되는 게 주담대 금리는 얼마나 될까 알아봤습니다. 여기 주담대 금리가 지금 현재 3.26%, 기준금리는 1%, 기준금리가 1%, 주담대 평균금리가 3.26%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3.26% 될 때가 언제쯤인지 쭉 따라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보이시죠? 주담대 금리 여기 요 색깔이랑 만나는 지점 여기를 찾아가 보니까 이때 당시 기준금리가 1.75%였어요. 지금은 1%인데 3.26이죠. 그래서 설마 얘만 그렇겠나 싶어가지고 또 쭉 따라가 봤습니다. 요 파란색과 주황색이 만나는 요 자리 내려와 보니까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1.25%. 그리고 또 따라가 봅니다. 또 따라가서 여기 파란 선과 주황색 선이 만나는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기준금리가 2%입니다. 이거 대충 그냥 해봐도 한 1.6% 정도 되나요? 기준금리 한 1.6%에 3.26% 금리로 돈을 빌렸었는데 과거에는, 지금 현재는 기준금리가 1%인데 주담대가 3.26입니다. 기준금리가 얘가 막 2%까지 올라가 버린다. 이까지 올라온다면 과연 얘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 기준금리 1%일 때 주담대가 3.26이었다. 그래서 내년에 금리를 한 3번 정도 올려서 올리게 되는 상황이라면 신규 주담대는 3.9%. 와, 이거 상상도 못할 숫자죠. 거의 뭐 2% 이렇게 빌리는 분도 정책금융이나 이용하면 더 낮은 경우도 봤었는데 4%, 5.3%까지 물론 이렇게 안 됐으면 하고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한국은행에 전화해 봤어요. 이거 그 통계표가 잘 나오거든요. 한국은행에 가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어요. 한국은행 통계정보 시스템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거기 들어가니까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존 잔액 기준, 잔액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 회색 선을 따라서 제가 지금 빨간색을 그리고 있습니다. 얘가 한 2.56% 밖에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요 말인즉슨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대출 금리를 갚고 있냐고 보니까 한 2.7%, 6%, 7% 정도인 거예요. 근데 신규로 하게 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한국은행에 혹시 전세자금 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통계가 나오는 게 있나요? 여쭤보니까 없대요. 없대요. 저는 이게 아까 뭐 보증 이야기 갖고 해서 보증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 은행연합회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직접 산술적인 데이터를 뽑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44% 이렇게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거는 매달 한 번씩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변동 전세자금 아까 저 점 한 개 찍혀있는 거 있죠. 그 점을 한 개 찾기 위해서 요만한 점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 한 3시간 4시간 검색하고 한 두어 군데 전화해보고 그렇게 해서 점이 한 개 나왔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 간격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했을 때 변동금리로 전세자금 대출했을 때 금리는 요 정도 될 것이다. 요건 어디까지나 평균입니다. 평균. 지금 3.44%라고 아까 점을 하나 찍어놨는데 실제로 빌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4%에 빌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보다 0.5%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얘는 5.3%, 얘는 4.6% 이렇게 되면
내년만 되어도 벌써 4% 중반까지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바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대구에서 전세를 가장 많이 하는 게 한 3억에서 4억, 2억에서 3억 요 구간이 가장 많습니다. 저는 3.5억짜리 전세, 3.5억짜리 전세를 구한다는 가정하에 뭐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자 뭐 70%, 80%까지 되나요? 뭐 그렇게 했을 때 1.5억은 자기 자본금이고 2억 정도를 대출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2억을 빌렸을 때 2년 동안 총 갚아야 되는 거 금리가 4%일 때 1,600만 원을 갚아야 됩니다. 지금 돈 빌리시는 분들이 거의 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5%였을 때는 1,0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됐습니다. 1년에 500만 원, 한 달에 40몇만 원 갚나요? 뭐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한 2년 후쯤에 5.5%로 올라간다면 이게 2,200만 원으로 뛰어버립니다. 좀 전에 보셨죠? 금리가 2.5%일 때는 1,000만 원만 갚으면 됐습니다. 1,000만 원만. 부담이 2배로 늘어버리죠. 전세입자가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전세입자가 부담스러워서 저렇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로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조금 가격을 낮추게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도 나타냈던 50%까지 가게 될 것 같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50%까지 가게 될 것 같다. 자, 2020년 대충 잡아봅니다. 한국 기준금리 0.5%라고 잡고 변동금리 2.7%로 잡았을 때 2억, 이건 물론 지금 한창 이야기 나오고 있는 원금 일부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 월 지출하는 게 45만 원입니다. 변동자금 금리가 5.5%까지 올라가게 되면 월 91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되네요. 거의 2배 가까운 부담이죠. 지금 만약에 22년에 전세 계약을 한다. 4%로 전세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갱신할 때쯤 되면 비용 부담이 50% 더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겠네요. 전세자금 대출금의 5%를 만약에 분할 상환한다면 어떻게 될까? 분할 상환해보면 제일 아래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2억을 빌렸을 때 매달 원금의 5%, 2억의 5%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을 2년 동안 나누면 매달 41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전세자금 월 이자, 세부적으로 조금 계산하면은 좀 더 보정은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나타냈습니다. 21년도에는 57만 원을 갚으면 됐는데 22년도에는 이렇게 변동자금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합치면 얼마가 되나요? 130만 원 되나요? 2024년도에 22년도에 계약을 하고 최초 계약을 하고 24년도에 갱신을 할 때 되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때는 109만 원 109만원에서 130만원 별로 안 높아 보이죠? 별로 안 높아 보여요. 근데 2020년하고 2024년을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억을 빌린 사람이 2020년도에는 매달 45만원만 은행에 갚으면 됐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면 13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 똑같은 2억을 빌렸는데 이게 몇 배 차이라고요? 3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무한정 전세 자금을 빌려가지고 이자를 갚는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거 결코 쉽지 않다. 집을 위해서, 그것도 내 집도 아닌데 단순히 새를 살기 위해서 내 생활에 있던 많은 편의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뭐 식비도 줄이고 아이들 학원비도 줄이고 뭐 차도 팔아버리고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가겠죠. 자, 여기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금융상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 여기에 들어가시면 전체 지역, 만약에 전세금이 3억이고 대출을 2억 한다.
대출 기간은 2년, 전세금 대비 대출 비율 66%. 이 정도면 뭐 무난한 비율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에 지금 안 나타나는 게 뭐 원금 일부 상환 뭐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변동금리로 해서 대구 지역을 찾고 금융상품 검색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한 20, 30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 이거 막혔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 좀 비싼 걸 보니까 삼성화재 당월 최고금리 요 12월달 오늘 조회한 거거든요. 최고금리 5.4%, 최저금리 3.5%. 이 삼성화재 요 빼고 1금융권 한번 가봅시다. 당월 최고금리 3.3, 3.59 요런 괜찮고 하나는 얘들 좀 심하네요. 상단이 4.78까지 최고금리가 있었네요. 어쨌든 평균은 3.7, 3.6 이렇게 쭉 나오는 애들 있죠. 얘들을 모았던 게 아까 3.44 3.44라는 점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금리로 되는 거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막혀 있어서 숫자로만 나오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전세가율이 제가 자꾸 50% 그러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전에는 70%, 80% 받았는데 왜 보증금을 왜 그거밖에 못 받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중동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오늘 거래가 있었던 곳 뭐 7억 얼마에 거래되고 그 밑에 나왔던 전세 제가 한번 언급드렸었죠. 4억 5천 요거 전세가율 비교해보면 64.3%입니다. 수성구 64.3% 뭐 그 정도 나왔죠. 그 다음 수성구 뭐 범사 만삼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빌리비 범어를 찾아가 보니까 매매 가격은 15억 4천 뭐 최근에 거래가 있었나봐요. 모르겠어요. 15억 4천이고 전세 가격은 6억 8,250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전세가율이 44.3%입니다. 요거 두 개 합치면 한 평균 내보면 한 55%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수성구 요 정도 모습. 또 가격 또 낮은 아파트들은 또 전세가율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습니다. 칠성동 북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구 오페라 3정 그린코아 전세가율이 얼마가 되는지 보니까 75.6% 가장 최근입니다. 전세 높게 거래돼서 이렇겠죠. 근데 여기 6억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 5억 선의 거래가 있었다면 전세가율이 또 확 떨어지기도 하겠죠. 지금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정확한 게 나오는데 지금 일부 자료들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구 남산동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가보니까 매매 가격이 한 8억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네요. 전세가는 4억 6천. 그렇게 보면 전세가율이 57.5%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였던 자료에 전세가율이 대구 평균이 73%였죠. 근데 왜 전세가율이 이렇게 낮은 물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많더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 경향성이 대구 평균 아까 9월달 기준으로 73%로 나왔었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게 눈으로 자꾸 보이더라는 거죠. 매일 데이터를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서구도 한번 가보자. 서구 광장타운을 한번 가보니까 여기도 전세가율이 58.9%. 매매가가 그나마 떨어져서 이렇지 매매가가 이 상태였다면 여기도 전세가율은 한 50% 정도였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월성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월성동 달서구 월성동 월성 이 편한 세상을 가보니까 전세가율이 57.8%. 뭐 짰나요? 50% 후반대로 전세하기로 짰나요? 왜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죠? 아까 뭐 북구는 뭐 70 몇 % 나온 것도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수성구도 아까 이 정도 나왔었고 중구도 이 정도 나왔었고 달서구도 이 정도 나왔었고 전세가율이 저렇게 높은 게 맞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전세가율을 노란색 해볼까요? 전세가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면은 얘가 상승 압력을 줘가지고 빨간색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집값은 이렇게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이렇게 따라 올랐습니다. 근데 집값이 살짝 시름시름 했습니다. 여기서 시름시름 좀 쉬었어요. 이 정도 시름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는 더 시름해요. 그러면서 이 격차가 안 벌어지려고 해도 아까 금리 보셨죠? 금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격차가 더 벌어져서 전세가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은 공실로 둬야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같이 있던 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가율이 떨어진다고 LA 갭 투자라도 전세가율 갭 투자도 안 될 거고, 그럼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매매가와 전세가, 전세가율 이런 것들 영향받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동네를 다 봤나 모르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보시면 월성동, 월성 삼성 내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세요. 전세가율 90.3%. 이게 언제 하냐면 작년 겨울입니다. 딱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 이 동네 난리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전세가율 여기 평균이 77%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90%까지 육박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 정도 되면은 이 전세가가 오르면서 다시 매매가를 막 푸시해서 매매가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텐데, 지금 전세가가 먼저 떨어지고 있어요. 왜? 신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물건이 다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에 사람들이 누군가 들어가면 구축은 비게 되겠죠. 그러면 빈 상태로 둘 수는 없고 높은 전세가를 받으려고 하면 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겠죠. 전세가율은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 50% 선까지 떨어질 것 같다. 임차인이 금융 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거든요. 갑자기 3, 4년 전에 비해서 2배, 3배, 2배, 3배의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 다 감안하고 감수하고 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이라는 전제가 있었죠.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얘는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고, 금리가 떨어진다면 다시 전세가율이 올라가기도 할 것이고, 이 금리라는 게 전세가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 먼저 역전세 지역이 될 것 같다. 작년 겨울에 전세가율 80%에서 90%까지 수두룩했습니다. 최근에 거래되는 거 보면 전세가율이 50%, 60% 이상 수준이 많고 70% 수준도 많지 않았어요. 많으면 한 65% 정도 수준까지. 이 가격차만큼 역전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역전세 안 되면 역월세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매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에 두 개가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죠? 작년에 아주 비싸게 들어간 사람, 아니면 최근에 좀 저렴하게 들어간 사람, 이렇게 이중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는 이 금리하고 계속 연관을 시킵니다. 이 금리 영향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면 이 가격 80%, 90%의 전세가율이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50%에서 60% 이것이 새로운 표준,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